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개항 이후부터 해가지고 전개된 사건, 그러니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 시간에는 갑신정변 이후에 전개 과정의 내용들을 교재 450쪽 있죠. 450쪽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갑신정변의 결과를 보기 전에 1882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모군란부터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서는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화됐냐 하면 청나라 세력이 강화됐죠. 청입니다. 그러니까 청일 대립기 중에서도 그중에 주도권 누가 잡는다?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모군란의 결과치했던 조약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청의 세력이 강화됐지만은 청과 취했던 조약 중에 보면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하고요. 또 일본과 취했던 조약도 있었어요. 제물포 조약하고 그리고 일본과 취했던 조약 중에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조항으로 있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의 개화 세력들이 급진개합파하고 온건개합파 나눠졌죠. 그리고 이제 그 급진개합파 세력이 온건개합파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뒤집으려고 했던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은 한국사에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었던 입헌군주제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도 여전히 누구의 청의 세력이 강화가 돼 나가는 이런 형국이고요.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했던 조약이 있었죠. 조선과 일본 간에 체했던 조약, 한성조약하고요. 1884년입니다. 그리고 1885년에 청과 일본 간에 체했던 조약, 텐진조약입니다. 그중에 텐진조약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넉 달 이내 양국 군대 공동 철병, 공동 파병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 때에 개혁 요강이 있었죠. 몇 개 나왔냐면은 개혁 요강 14조 내용이 있었습니다. 14개조. 이 14개조 내용을 보면은 다 지배층, 가진 자 중심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하층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갑신정변을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의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이제 실패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 정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450쪽 맨 밑에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외 정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대요? 84년부터 1884년부터 시기는 1894년까지가 됩니다. 1884년은 갑신정변 얘기하는 거고요. 1894년은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까지 약 10년간에 걸친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갑신정변의 결과이면서 일어나는 1894년 2월 달에 터졌었던 뭐죠? 동학농민운동의 뭐가 된다?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과관계 속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시기 때의 내용들을 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열강의 침략 경쟁이 가열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맨 밑에 한번 봅시다. 특히 이 열강의 침략 경쟁을 한다면 주로 청일, 러시아하고 영국의 대립입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의 대립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개항 전후부터 해서 꾸준히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의 1조 내용에서도 보면은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래서 일본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청과 조선과의 관계를 끊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청일 간의 대립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또 거문도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885년 거문도를 점령하고 해밀턴 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하고요. 포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러시아 공격의 전진기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왜 튀어나오냐면은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러시아는 연해주 있죠, 연해주. 이 연해주 원래 중국 땅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연해주를 러시아가 언제 차지하냐면 중국에서 1856년에서 1860년까지 제2차 아편전쟁이 터져요. 제1차 아편전쟁은 언제 했대요? 1840년에 터져서 42년 영국에 의해서 난징조약이 체결됐고 영국에서 개항이 됐죠. 2차 아편전쟁은요 1856년에서 60년입니다. 이거의 결과 체결했던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 그러면은 바로 베이징 조약이에요. 이 베이징 조약인데 1차 아편전쟁은 청과 영국이거든요. 2차 아편전쟁은 청, 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러시아가 중재해 가지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요. 러시아는 이 베이징 조약, 즉 2차 아편전쟁을 중재한 대가로 원래 중국 땅이었던 어디를 얻었어요? 연해주를 러시아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해주는 중국 땅이었는데 이때는 제국주의예요. 19세기 정치 사조는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는 좀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 쟁탈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를 확보해 가지고 여기 도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말로 어떻게 쓰냐면 보스톡은 동서남북 할 때 동쪽이라는 의미고요. 블라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점령하다, 또 지배하다, 팽창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은 동쪽을 점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러시아는 이 땅을 연해주를 확보해 가지고 연해주를 근거로 해 가지고 남진의 근거 같은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러시아가 이제 이 지역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러시아 남진에 누가 또 발끈한단 말이에요. 영국이 발끈해 가지고 어디를 점령한다. 여기 거문도를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1885년에서 87년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남진과 영국의 거문도 점령. 그래서 남북으로 대립 상황이 되는 거고 동서로는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청과 어디? 일본 간의 대립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갑신정변 이후에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열강의 침략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문도는 1887년에 중국이 청나라가 중재를 합니다. 러시아가 남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영국이 87년에 철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85년에서 87년까지 영국의 거문도 점령. 자, 이런 전국에서 451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남북, 동서로, 청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영국의 대립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는 뭐가 나와요? 한반도 중립론이 대두가 됩니다. 누구예요? 독일 영사로 있었던 부들러. 그 다음에 당시 6.1전 국비 유학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반도 대외 중립론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김옥균도 한때 청나라 이용장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한반도 영세 중립론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밑에 사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료는 독일 영사 부들러의 조선의 중립화론이라고 하는 그 중립론 주장 내용이에요. 가끔 이 사료가 제시가 됐어요. 이 사료가 나왔던 시대는 언제냐? 라고 하는 문제가 도표상, 연표상에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언제란 얘기예요? 이때다. 시기적으로는 1885년을 전후로 한 이때 상황으로 이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갑신정변 위에 떠나는 맨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있습니다. 이 일본의 경제적 침략은 주로 미국 약탈입니다. 그럼 일본의 경제적 침략은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청나라에게 위축이 되긴 했지만은 경제 침략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특히 갑신정변 이후에 이 시기 때 일본의 경제 침탈의 주된 목표, 주된 품목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쌀입니다. 쌀. 미국 수탈이죠. 그래서 미국 수탈에 대해서 당시 한반도 대외 미국 유출 금지령을 선포한 사람이 있죠. 함경감사 누구예요? 조병식이에요. 자, 교재 452쪽에 한번 가봐요.
위에 네 번째 보시면은 방공령 있습니다. 1889년. 이거는 일본의 미국 약탈에 따른 저항이란 말이에요. 경제 구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경감사 조병식 미국 유출 금지령 됐습니다. 일본이 바로 제재를 했죠. 제재했던 법적 근거는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이 조일 통상장정은 1876년 조일 무역 규칙이 있었죠. 그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한 거예요. 몇 년에? 1883년에.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으로 개정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바로 1년 전에 체결했던 조미 수호 통상조약입니다. 미국과의 조약이었죠. 거기에 최애국 조항이 있고요. 관세권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조일 무역 규칙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의 영향을 받아서 이듬해 1883년에 개정을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조일 통상장정이었다. 그 조일 통상장정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세 개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최애국 조항이었었죠. 최애국 조항. 이 최애국 조항은 미국이 가장 먼저 가져갔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일본과의 최애국 조항은 강화도 조약에는 없다고 그랬죠. 조일 통상장정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일 통상장정은 몇 년이냐? 1883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관세권 규정이에요.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관세권 규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뭔가요? 방공령 선포 규정을 제시해놨습니다. 미국 유출 금지령을 반포할 때는 한 달 전에 일본 정부에 통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통보하라. 근데 함경감사 조병식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바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자,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 37조 조항인데 이거를 제시하면서 왜 한 달 전에 미리 홍보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방공령을 철회해라. 그리고 사죄해라. 그리고 배상해라. 해가지고 얼마를 배상하고 있어요? 11만 원을 배상을 합니다. 밑에 452쪽에 위에 방공령에서 자료 박스 내용이 있죠. 그 박스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본의 미국 약탈, 경제 침탈에도 청나라의 경제 침탈도 가중이 되는 겁니다. 특히 청나라의 경제 침탈은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했었던 뭐가 있었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에 거침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반도에서 특정 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침탈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두 나라는 어디예요? 청과 일본입니다. 결국 이 부분이 나중에 청일전쟁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방공령 밑에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열강의 침략 경쟁이 가열되고 있었을 때 당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배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어땠어요? 부족했다. 오히려 열강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요.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층에 대해서는 수탁을 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치층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정부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반봉건의 기치를 내걸고 그 열강에 대해서는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동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학이 왜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좀 거슬러 올라가면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찬반, 누구죠?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가 됐죠. 뭐에 대한 반발이었나요? 서학, 천주교죠. 서학에 대한 반성에서, 반동에서, 반대해서 동학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864년 최재우가 처형이 됐죠. 혹세무민의 종교다 해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축이 됐다가 1880년대 다시 동학의 교단은 재정비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대 교주가 누구죠? 최시영입니다. 충청도 보은에서 이제 1880년대에 재정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452쪽에 그래서 바로 위에 맨 밑에 단락이 되겠습니다. 동학에 대한 얘기죠. 인간평등과 사회개혁을 주장한 동학은 당시 농민들의 변혁 요구와 일치되었고
농민들은 동학의 조직을 통해서 대규모의 세력을 모아 삼남 지방으로 확대가 돼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포접제를 포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동학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제도에 보면은 뭐 부, 목, 군현 이렇게 나가죠. 동학의 조직을 보면 포, 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의 책임자가 포주가 되고요. 접의 책임자가 접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은 남접과 또 뭘 나왔죠? 북접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튼 그 포접제를 조직을 하고요. 경전, 동경대전하고 이건 동경대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학의 경전이고요. 그 다음에 용담유사와 목륜과는 동학의 포교용 가사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본다면은 동경대전은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용담유사라든가 목륜과는 찬송가쯤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에서? 보은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이대 교주 최시영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동학은 남접과 뭘로 나눠지죠? 북접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남접, 북접 이걸 좀 먼저 보고 합시다. 맨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자, 북접은 최시영, 손병희, 손천민 그리고 이제 어디에? 보은에서. 남접은 전봉준, 손하중, 서장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금구에서. 그리고 이제 전자 북접은 온건파이며 종교파이며 생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좀 안정된 그런 충청도 동학을 얘기하고요. 남접은 전라도 동학입니다. 소농이라든가 또 전호 이런 사람들이 좀 많고요. 농민들이 좀 많아요. 또 성향을 보면은 온건파가 좀 온건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북접이 그렇다면 남접, 전라도 동학은 좀 강경적인, 강성적인 이런 성향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접과 북접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재정비한 이후에. 그래서 남접과 북접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 북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에 교조 신혼운동이 전개가 되게 되는 거죠. 억울하게 죽은 교조 누구죠? 최재우죠. 최재우가 1864년에 처형이 됐죠. 그래서 누명을 벗기고 동학을 정통 종교로 인정받기 위한 동학교도의 집단 상소운동. 그 집단 상소운동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교조 신혼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교조 신혼운동은 남접의 작품입니다. 북접하고는 구분을 좀 해두시고요. 남접하고는 구분해 두시고요. 북접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충청도 동학의 작품입니다. 몇 차에 걸쳐 났냐면은 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합니다. 자, 1차부터 한번 봅시다. 1892년에 전라도 삼내와 그 다음에 고부 여기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교재 453쪽으로 좀 넘어가서 교조신운동을 살펴봅시다. 매일 봅시다. 자, 그 교조신운동을 453쪽의 교조신운동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1차 공주 삼내 집회, 그 다음에 2차는 서울 궁궐 앞에서 복합상소, 3차는 다시 보은 집회로 갑니다. 1차부터 한번 볼까요? 공주 삼내 집회에서 1차 1892년 손천민 지하에서 동학의 교조신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때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교조신혼, 그러니까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학교도에 대한 지방관의 탄압 중지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충청감사와 전라감사가 교조신혼은 내 직무가 아니다. 내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근데 동학교도에 대한 지방관의 탄압 중지는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두 개를 요구했는데 하나는 얻어낸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시기 때. 그래서 일단 공주 삼내 집회는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곧바로 그 하나를 얻은 걸 탄력 삼아서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서 서울 궁궐 앞에서 복합상소를 합니다. 복합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배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상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상소라고 그래요. 이때 정부에서는 궁궐 밖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 강제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소의 우두머리를 체포를 했죠. 그래서 2차 복합상소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 어디로 쫓겨 내려왔냐 그러면은 보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은에서 제3차
교조신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3차 때는 교조신원의 요구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탐관오리 숙청, 또 외세 배격, 이러한 정치운동으로 전환을 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3차 보훈집회는 어떻게 됐느냐? 정부의 회유책과 탄압으로 인해서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교조신운동은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남접의 작품이라고요? 아니면 북접의 작품이라고요? 북접의 작품이에요. 그럼 이때 북접이 교조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남접은 뭐라고 했었느냐 이거죠. 남접은 북접이 제3차 교조신운동을 전개하던 1893년에 금구에서 집회를 엽니다. 이 금구 집회거든요. 자,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이 금구 집회의 배경은 북접의 교조신운동 있죠. 제3차 보훈 집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금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3차 보훈 집회가 어떻게 했어요? 유야무야 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유야무야 돼버리면서 금구 집회도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요. 남접의 금구 집회도. 근데 그러면 남접의 금구 집회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금구 집회는 실패로 끝났지만 유야무야 됐지만 나중에 이 금구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라도 고부에서 밀란을 일으킵니다. 고부 밀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남접의 금구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란 얘기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고부 밀란은 뭐냐? 바로 통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그 고부 밀란이거든요. 그래서 통학농민운동은 시작은 북접이 아니라 또 누구요? 남접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학농민운동은 총 4시기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제1기가 바로 이거요. 고부 밀란식입니다. 제2기 그러면은 통학농민운동의 절정기라고 그래요. 통학농민운동의 절정기. 자, 제3기 그러죠. 제3기는 폐정개혁 실천기라고 합니다. 2기 때 이제 그 통학이 전주에서 화의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3기는 이제 폐정개혁 12개조에 사인을 하고요. 폐정개혁을 실천하게 한 폐정개혁 실천기로 넘어가죠. 그리고 제4기 있죠, 4기. 4기는 항일 구국운동기라고 합니다. 항일 구국운동기. 그래서 총 4시기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1기부터 살펴봅시다. 고부밀란. 이건 이제 남접의 금구 집회를 주동했던 세력들이 이듬해 1894년 2월 달에 고부에서 난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고부군수 조병갑의 행포입니다. 행포 착취. 그래서 행포 착취에 대한 부분은 453쪽에 보면은 그 조병갑의 행포와 착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좀 돼 있죠. 뭐 만석보의 수세 강제 징수. 만석보는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저수지 뚝을 넓혀서 물세를 걷어들이고 아버지의 비각을 건립하겠다 해서 돈을 걷어들이죠. 뭐 1천년양을 사취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전복륜이 사발통문, 옆에 사발통문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을 알지 못하도록 밥사발을 엎어놓고 그 주위에 삥 둘러서 이름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봉준, 그다음에 김계남, 뭐 손아중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맨 위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 주모자로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발통문을 작성합니다. 사발통은 밥그릇, 동그란 밥그릇을 엎어놓습니다. 엎어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전봉준, 김계남, 손하중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삥 둘러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삥 둘러서. 그럼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해요. 이걸 사발통문이라고 그래요. 사발통문을 적어서 돌리고 농민군을 이끌고 만석보를 파괴하고 관할을 습격하여 군수를 내쫓은 후 누구죠? 조병갑입니다. 아전들을 징벌하고 관곡을 탈취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10여일 만에 자진해산을 해요. 엄청난 사건이죠. 지방장관이, 쉽게 말하면 지방장관이 밀란 세력에 의해서 쫓겨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고부 밀란의
전개 과정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병갑의 학정을 시정할 것, 외국 상인의 침투를 금지할 것 등 13개 조의 조항을 내걸고요. 10여일 만에 자진 해산했다 이거요. 이게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부에서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이제 고부군수로 누굴 보냈죠? 박원명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특별 검사 정도로 해석합니다. 안핵사죠, 안핵사. 요즘에 특별 검사. 그래서 안핵사로 누구를 이용태를 파견해서 과연 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조사 좀 해라라고 보냈는데 이 안핵사로 왔었던 이용태가 이 사건의 배후에는 동학교도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동학교도를 잡아다가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동학교도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북접의 교조신혼운동, 1차 교조신혼운동 때 두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하나는 교조신혼하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지방관의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 중지였었어요. 그래서 전라 충청감사가 좋다. 그러면은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내 권한이 아니니까 못 들어주겠다. 이건 약속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제1기 이후에 이용태가 안핵사로 와가지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동학교도가 있다 해서 동학교도를 잡아다가 죽이고 구속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군, 동학군 다시 재봉기랍니다. 그것이 2기예요. 2기 동학운동의 절정기 이렇습니다. 이 2기 때 대표적인 전투, 싸움이 바로 전주, 황토현 전투가 있습니다. 현은 고개예요, 고개. 황토고개죠.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장성, 지금 전라남도죠. 장성, 황룡촌 전투가 있습니다. 전주 황토현 전투에서는 전라 감영군입니다. 전라 감영군. 그러니까 전라 지방군을 격파한 거고요.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는 대경군입니다. 홍계훈이가 이끌었던 경군을 격파합니다. 이 황룡촌 전투에서 사용했었던 것이 바로 뭐가 있냐 그러면 원래 닭을 키울 때 쓰는 닭장이 하나 있어요. 그 닭장 바로 그 사진 좀 잠깐 살펴봅시다. 교재 454쪽에 맨 위에 보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장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태. 장태는 원래 뭐냐면은 원래 장태는 이런 거예요. 닭장인데요. 건물 위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새끼로 묶어가지고요. 묶어서 이렇게 돼 있죠. 대나무로 이제 얼기설기 묶어놓은 겁니다. 짜놓은 거예요. 대나무로. 이게 대나무로 짜놓고요. 그리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이건 입구입니다. 닭이 이제 밤에 올라가서 자고 알도 낳고 이렇게 하는 기구예요. 닭장입니다. 이거를 개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개량했냐면은 거기에 이제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개량을 한 겁니다. 뒤에 사람들이 여러 명 숨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지푸라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서 굴리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은 불덩이를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는 여기다가 지푸라기 위에 모래라든가 돌을 가득 집어넣어요. 그래서 굴리면서 또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알이 뚫고 가지 못하죠. 장태라, 장태. 그러니까 원래 닭장을 개량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그래서 전라도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는 장태를 이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전주 황토현 전투에서는 전라 감영군을 격파했습니다. 동학군이 승리했죠. 뭐 전라도 감영은 전주 아닙니까? 전주 감영을 바로 점령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그러다가 중앙에서 경군, 중앙군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격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군이 관군을 완전히 박살낸 거죠. 관군이 완전히 박살이 나자 당시 정부에서는 청군을 요청합니다. 청나라 군대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1894년 5월 5일 날 아산만, 충청도 아산만에 상륙을 하게 돼요. 근데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던 일본군이 1894년 5월 9일 날 인천으로 상륙했다. 군대를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갑신정변의 결과, 기억하시라고 하는 조약이 뭐 있었어요?
청과 일본 간에 무슨 조약이 있었나요?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에서 양국 군대의 공동 철병, 공동 파병 내용이었어요. 일본이 자동 개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청군 요청에 따른 일본군의 자동 개입. 안 그래도 두 나라는 지금 개항 전후로부터 해서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입니다. 이제 군대까지 들어가지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군이나 동학군이나 외세 개입은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세 개입을 피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전주에서 화약을 맺습니다. 이 전주화약이죠. 12개 조에 해당하는 내용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학은 전주화약 이후에 어땠어요? 종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전주화약 배정예간 12개를 실천하기 위한 제3기로 갑니다. 이게 배정개혁 실천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개조 내용을 잠깐 좀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55쪽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배정계획안 12개입니다. 동학도는 정부하고의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그랬죠. 사인한 겁니다. 이거는 동학군하고 정부하고. 이거 조선왕조를 부정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잠깐 봅시다. 1860년에 동학이 체제후에서 만들어졌다가 64년에 체제후가 어땠어요? 처형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처형 명분이 뭐냐면 혹세무민입니다.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무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체제후의 처형의 죄목이에요. 특히 동학의 교리에서 보면 동학이 탄압을 받게 된 요인은 뭐가 있었냐면은 평등 사상 하나고요. 운수 사상이에요. 운수 사상은 이꼴 혁명 사상이었습니다. 즉 조선왕조는 운이다 했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이 내용이었다. 이때는 동학은 조선왕조를 부정했잖아요. 운이다 했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30년 후에 1864년 전주화약에서는 안 그렇네요. 조선왕조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탐과 노리는 그 재상을 조사해서 엄징한다. 행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불량한 유린과 양반의 물을 징벌한다. 이거는 반봉건적인 내용들이죠. 특히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행포한 부호, 경제적인 지배 세력이죠. 네 번째, 불량한 유린과 양반의 물을 징벌한다. 그래서 누가 타겟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누구예요? 양반과 지주입니다. 양반과 지주들이 동학군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신분 또 신변 또는 재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학군과 맞서 싸우기 위한 반혁명군 하나 만들어요. 그 반혁명군이 뭐냐 그러면 민보군입니다. 그 민보군이 일본군, 관군 연합에서 동학군을 진압을 해서 결국 동학은 실패로 끝나는데 하여튼 왜 동족 상전의 비극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양반과 지주들이 동족이었던 동학군들 진압하기 위해서 민보군을 편성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세 번째, 네 번째 조항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반외세죠, 반외세. 그리고 12번째,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n분의 1로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갑오개혁 때 반영된 것은 5, 6, 7, 8, 9조 내용입니다. 묶어놔요. 근데 폐정계획안 12개조 내용 중에서 농민군 입장에서 가장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몇 번째 대목이냐면은 12번째입니다. 토지의 평균 분작이요. 근데 이게 갑오개혁 때 반영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은 다 위로부터의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치층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조선시대 농민은 거의 소작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생 소원은 아마 손바닥만 하지만은 내 땅 한번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갑오개혁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돼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 때 농민들은 등을 돌려버리죠. 그래서 갑신정변이나 1884년에 또 1894년에 갑오개혁이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와서 폐정개혁 실천기 바로 앞장에 맨 밑으로 다시 넘어오십시다.
이때 이제 동학군들 있죠. 동학군들이 패전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뭐라고 그래요? 집강소라고 그래요. 집강소. 그 집강소는 동학군의 패전계획 실천기구로서 전라도에 56개, 54개, 50여 개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 정, 청이라고 하는 온건계합화 중심의 개혁기구를 둬가지고 정부도 나름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고 동학군도 나름 집강소를 두고 패전개혁 12개 전조항 내용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동학이 종식이 됨으로 인해서 조선에서 청나라 군대는 요청해서 들어왔지만은 일본 군대는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본 군대는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본 군대에 요청합니다. 나가라. 왜 요청도 하지 않는데 이 난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본이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민비를 축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1차 김홍집 친일 연립 내각을 구성해서 제1차 가보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가보개혁은 패전개혁 실천기 때 동학농민운동 몇 기에 제3기 때입니다. 3기 때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4년 7월에서 1894년 12월까지 제1차 가보개혁이 단행이 됐어요.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안으로의 결과가 됐습니다. 내적으로 안으로의 결과예요. 그럼 밖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1894년 6월 달에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청일전쟁은 아까 요 부분에서 다시 보면 일본 군대 철수를 요청했다. 일본이 안 나갔다.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내정 간섭을 강화하니까 조선에서는 일본을 배제하려고 했죠. 이때 일본이 경복궁을 쳐서 점령해서 민비를 몰아내고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김홍집 제1차 친일 내각을 구성을 해서 1차 가보개혁을 단행했죠. 이때 1차 가보개혁 추진기구를 뭐라고 그랬어요? 군국 기무처다. 초정부적 회의기구입니다. 이 초정부적 회의기구에서 군사와 국, 정치에 대한 기밀 사무를 여기에서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동학농민운동 제 몇 기 때요? 3기 때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제 3기 때 동시에 조선에서 또 뭐가 터졌어? 청일전쟁이 터졌죠. 일단 민비를 몰아내고요. 이 내각을 세웠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리고 나서 아산만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군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청일전쟁이라고 그래요. 청일전쟁은 시종일관 일본의 우세한 전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몇 기 때인가요? 동학운동의 제3기 때입니다. 3기 때. 그러니까 3기 때 가보개혁과 밖으로 뭐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모군란이 있죠. 이모군란 이후부터 청이 계속 주도권을 잡습니다. 주도권을 계속 잡아오다가 여기서부터죠. 동학농민운동으로 본다면 제3기 때부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반도에서 주도권은 누가 잡는다?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런 양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조선의 내정 간섭 강화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반발이 동학농민운동 뭘로? 제4기로 나오게 됩니다. 자, 흐름은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청일전쟁이 터졌죠. 일본이 우세한 전황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1차 가보개혁에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1차 가보개혁 때는요.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지만은 이 1차 가보개혁에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간섭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전쟁에서 우세하게 진행되면서 일본은 이 개혁에 직접 관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제1차 김홍집 친일내각을 해산하고요. 김홍집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일본에 망명했던 누구를 박영효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박영효 제2차 친일 연립 내각을 구성해서 이 1차 갑오개혁의 연장선상에서 1894년 12월에서 1895년 7월까지 제2차 갑오개혁이 단행이 됐었습니다. 1차 갑오개혁의 개혁 내용, 그러니까 궁극기부처를 중심으로 한 개혁 내용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선 흐름을 좀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홍범 14조 그리고 독립 서거문이 이때 발표가 돼요. 홍범은 널리 규범이 될 만한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조항이에요. 이로써 경국대전 체제는 중단됩니다. 홍범 14조로 넘어오고요. 독립맹세문이에요. 독립서거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종이 종묘에 나가서 백관들 데리고 나가서 독립서거문을 발표하게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보세요. 청일전쟁에서 우세하게 일본이 진행되면서 이 개혁에 직접 관여하고 싶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이 내각을 해산시키고 갑신정변 때 일본에 도망간 박영효를 불러들여서 김홍집 온건개합하죠. 박영효 급진개합합니다. 둘 친일 연립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2차 갑오개혁을 단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의 내정개혁에 깊숙이 관여를 하니까 이때 동학군은 뭐라고 했었느냐. 재차 봉기했다. 그것이 제4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항일 그래서 구국운동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항일 구국운동기 때는요. 남접과 북접이 같이 연합을 합니다. 어제 연합냐면 논산에서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남접만 주도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북접, 충청도 동학은요. 동학농민운동에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동참합니다. 이때도 최시영이는 반대했어요. 근데 손병희가 최시영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남접, 북접, 논산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북상을 하는 겁니다. 북상하다가 어디에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과 또 양반 지주들로 구성된 반혁명군, 민보군에 의해서 어디에서요? 패배했어요. 동학군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학군은 완전히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요. 일부 살아남은 약 400여 명이 보은의 북실 전투입니다. 보은 북실에서 다시 관군과 연합군, 일본 연합군, 그리고 일본군, 또 민보군 등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동학은 보은에서 시작이 돼서 보은에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보은의 북실 전투 있죠. 이거를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있어요. 기출문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동학은 종식되었다. 해도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하나 더 해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동학농민운동은 완전히 깨진 게 아니라 일부 400여 명은 보은 북실로 가서 여기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패배하면서 동학은 여기서 종식되었다. 이래도 맞는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십시오. 이 부분들은. 그래서 마지막은 보은 북실 전투에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동학은 1기부터 4기까지 해서 전개가 되죠. 반봉건, 반회세 기치하에서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운동 결론을 보면은 안으로는 갑오개혁이에요. 밖으로는 뭐죠? 청일전쟁이 전개가 된 거죠. 그러면 1차, 2차 갑오개혁도 그 과정에서 지금 전개된 거 아닙니까? 1차 갑오개혁은 내용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결과는 어땠느냐? 1차 갑오개혁 결과는 중단이 됐습니다. 일본이 개혁에 적극 관여하기 위해서 이 내각을 해체하고 이 내각을 구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진 않아요. 중단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2차 갑오개혁은 어땠냐? 결과 여전히 역시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왜 중단됐느냐? 2차 갑오개혁은 실제로 누구 주도해서 전개했냐면
박영효 주도하에서 전개가 됩니다. 근데 박영효가 1895년 7월 달에 불계 음모의 혐의를 받습니다. 불계 음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역입니다. 반역. 반역의 누명을 쓰게 돼요. 안 그래도 박영효는 갑신정비 때 겨우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박영효가 여기서 잡히면은 아마 박영효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계 음모의 혐의를 받자 바로 돌연 일본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박영효가 이 계획을 추진했는데 박영효가 망명을 하면서 이 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중단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95년 7월 달에 중단이 되게 돼요. 근데 1차, 2차 갑오개혁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청일전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청일전쟁이 언제 끝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1895년 4월 달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돼요. 이걸 하관 조약이라고 하고요. 마관 조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의 정세는 크게 청일 대립기. 여기는 뭐죠? 러일 대립기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청일 대립이고요. 여기는 러일 대립기로 넘어간다. 이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청은 완전히 아웃됩니다. 일본이 주도권을 잡죠. 그래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룰루랄라 하려고 했던데 딱 20년만 아닙니까?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러시아가 바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조약을 파기합니다. 그게 1895년 4월 뭔가요? 삼국 간섭이에요. 삼국 어디? 독, 푸.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규정이 된 요동을 반환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조약, 하관 조약을 어떻게 했어요? 파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반도에서 누구의 세력이 강화됐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일본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러일 대립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삼국 간섭을 통해서 부상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이용을 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일본을 견제를 하려고 하죠. 일본을 제거 시도를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다 된 밥에 지금 이 둘이 결탁해서 일본을 왕따를 시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본이 반발한 거죠. 그것이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 시해 사건 뭔가요? 을미사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을미사변을 통해서 넉 달 만에 다시 러시아에서 한반도의 주도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러일 대립기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을미사변을 통해 가지고 민비가 제거되고 그리고 나서 1895년 바로 8월부터 곧바로 1896년 2월 아간파천 때까지 제 몇 차? 3차 을미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그 을미개혁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됐냐면은 김홍집 제4차 친일내각이에요. 4차 친일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단행이 됐습니다. 김홍집 내각은 4차까지 나옵니다. 보세요. 제1차 갑오개혁 때 김홍집 1차 친일내각, 2차 갑오개혁 때 김홍집 박영우 2차 친일내각, 그 다음에 김홍집 3차 을미개혁 때 김홍집 4차 친일내각이요. 3차는 어디 갔냐 하면은 삼국간섭 이후 있죠. 이때 러시아 세력이 강화되면서 김홍집 제4차 친일내각이 구성이 돼요. 총 4번에 걸친 내각이 나오는데 김홍집 내각이 나오는데 1차, 2차, 4차는 친일, 3차는 친러 내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3차 갑오개혁 그러죠. 3차 을미개혁 그러죠. 근데 굳이 이걸 을미개혁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3차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1차 갑오개혁 끝을 보니 못했잖아요. 중단됐습니다. 2차 갑오개혁도 끝을 봤나요? 중단됐죠.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미개혁을 제3차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뭐 단발령도 나오고요. 연호 사용도 나오고요. 우편제도 CC도 나오고요. 1년의 개혁이 다르게 돼요. 그중에 을미사변하고 머리를 자르라라고 하는 단발령이 발단이 된 것이 제1차
을미의병으로 나옵니다. 문석봉, 유인석 등 이런 1차 을미의병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앞서 위정척사 운동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189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을미개혁 때 내용이라든가 2차 갑오개혁 때 홍범14조 내용이라든가 1차 갑오개혁 때 궁극기문체에서 약 200여 건이 처리가 했다는 개혁 내용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한 거죠. 갑신정변 이후부터 해가지고 갑신정변의 결과는 안으로는 뭐 동학운동, 그 다음에 밖으로는 뭐죠? 청일전쟁, 그렇지? 그리고 이제 동학운동의 결과가 안으로는 갑오개혁, 밖으로는 청일전쟁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흐름까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몇 쪽까지 보시냐면 이게 458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청일전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갑오개혁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갑오개혁 밑에 내용들은 개혁 내용들은 따로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461쪽에 보시면은 삼국 간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을미사변 있죠. 을미사변. 그 다음에 이제 아관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내용은 일단 여기에서 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만 좀 보기로 하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을미개혁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을미개혁은 자 여기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끝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이었죠. 아관파천에서 역시 이것도 어땠어요? 중단이 됐다. 결과는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 1차, 2차 갑오개혁과 3차 을미개혁은 성공한 것은 없었어요. 결론 중단했습니다. 1896년 아관파천 내에서 한반도에서 주도권은 다시 이제 어디로 넘어갔어요? 바로 러시아로 넘어간 거죠. 자 봅시다. 일본이 1차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 4월 청을 완전히 밀어내고 일본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곧바로 러시아에게 밀렸죠. 삼국간섭으로 해서. 다시 을미사변에서 넉 달 만에 일본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나갔는데 다시 6개월 만에 아관파천에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아관파천 그러면은 공식으로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다음 중 열강의 이권 침탈의 계기가 된 사건은 뭐냐? 아관파천이다. 또 하나. 열강의 이권 침탈의 법적 근거가 됐던 조항은 뭐다? 최혜국 조항이다. 기억나시죠? 최혜국 조항을 가장 먼저 가져갔던 나라는 어디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조미소 통상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은 1883년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에서 가져갔다고 그랬죠. 그럼 빼앗긴 이권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배경에서 1896년 7월 달에 뭐가 조율했죠? 독립협회가 결성이 됐었습니다. 자주국권, 자유민권, 장안개혁의 이념하에서 독립협회 활동이 나왔었죠.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1897년 2월 달에 아관에서 고종이 경운군으로 황궁에서 국호를 조선에서 뭘로 바꿨어요? 대한으로 바꿨습니다. 정체는 황제 중심의 체제예요. 제국이죠. 연호를 뭐라고 했냐면 광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때 개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광무개혁이라고 그래요. 황제권 강화와 그리고 밖으로는 자주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었던 광무개혁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은 여전히 끝을 보지는 못합니다.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유야무야 돼버린 거죠. 일단 광무개혁의 내용도 나중에 묶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에서 결국 러일 간의 대립이 1904년 2월달 뭘 나오죠? 충돌로 나오죠. 이게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에 누가 승리하나요? 1905년 9월달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체했던 조약이 뭐예요? 포스머스 조약이에요. 그래서 포스머스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아웃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러일 대립기 그 과정 총착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뭘로 가냐면은 바로 일본
주도기로 넘어갑니다. 일본이 이제 장악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모군란부터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대한제국까지의 흐름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만은 패전계획안 12개조 내용이 있죠. 전주하양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때의 개혁조항 14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요. 1차 갑오개혁 때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했었던 개혁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2차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의 개혁 내용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차 을미개혁 때의 개혁 내용들도 따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이 있습니다. 독립협회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의 내용이 있죠.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개혁 내용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항 이후에 이모군란부터 해서 대한제국까지의 흐름까지만 이 시간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